스튜디오 이전으로 며칠을 쉬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응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며칠 동안 못 뵈서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방송할 주제는 얼마 전 이낙연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셨죠. 그 수락 연설문 한번 살펴보고요. 의협이나 지금 전공이 파업으로 응급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책임 소재는 병원에서 거부했다는 거겠죠. 근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위중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전공의들이 의사들이 파업을 또 재결의하고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명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이낙연 당대표가 당선되면서 민주당은 또 한 번의 어떤 희망찬 날개짓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연설문을 보기 전에 이해찬 전 당대표의 어떤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의 그 물러남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그동안 유지해왔던 그런 질서들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될지 걱정도 되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을 한번 볼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 수락 연설문 전문, 매경이 동아닷컴에서 나왔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지금 저는 종로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의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리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식의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을 준비하실 후보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모든 선거에 승리를 이루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를 끝까지 잘 준비하고 훌륭히 관리해 주신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님, 민홍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당의 정당 사상 초유 비대면 전당대회였지만 전례 없이 높은 참여를 보여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는 제 5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쟁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 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얻어 이 국난을 더 빨리 더 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서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그런 저력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는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 취약계층과 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대전환 시대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에 이어 우리는 감염병 대처에서도 세계 인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 인류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명 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 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민주당의 K 뉴딜 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 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당과 결별하라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여야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두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전략 하나로 혁신 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 성장은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혁신 성장을 촉진하도록 한편으로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려는 하는 문제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 사는 인류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수해서 올려놨네요. 이낙연 당대표의 수락 연설문을 쭉 읽어봤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전남 영광군에서 태어났죠. 서울대 법학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회생활 시작을 기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법학과 나오셔가지고 기자를 사법고시 이거 패스를 준비하지 않으셨나, 왜 기자를 하셨나 하는 생각도 한 번쯤 해봤는데 또 그때 상황이 그러한 현실이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죠. 20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가 거의 한 130명 가깝나요? (128석이었죠) 21대가 180석입니다. 그럼 이해찬 당대표 우리가 가시는 걸음에 박수를 보내드려도 되겠죠. 물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간 어떤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당대표 수락 연설문을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코로나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독감이라는 거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알아야 되겠죠. 바이러스는 수없이 변이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거는 2019년도까지 어떤 그런 독감들을 묶어서 이런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은 예전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죽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때 당시 이렇게 국가 간의 어떤 장벽을 만들고 통행 제한을 했던 일들은 없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19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국가 간의 어떤 통행도 제한하고, 지금 우리나라만 살펴보면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태죠. 처음에는 제약사들의 어떤 돈벌이용 아니었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장벽을 만들고 통행 제한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부각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었죠.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는 우리가 퇴치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백신을 만들다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매년 백신 독감 주사 맞죠? 근데 그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를 합니다. 그때마다 백신을 만들려면 백신 만드는 그 시점이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죠. 미국 FDA 관련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최소 2년 가까이 걸려요. 그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작년에 맞았던, 그 전년도에 맞았던 백신들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들린 소문에 의하면은 2019년도 이미 그 백신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 백신이 갖고 있는 특허가 기간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삶은 반드시 지켜야겠죠.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 취약계층과 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전 국민의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사회안전망 구축이 잘 하겠다는 거겠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소득 주도 성장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그 정책은 반드시 이낙연 당대표님께서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 미래를 준비하겠다. 요즘 대전환 시대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게, 어떤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이 코로나19 어떤 사태에서 그 이후를 준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뉴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뉴딜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사실 많은 투자와 거기에 따른 인력 보충이 중요하겠죠. 뉴딜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는 사전에서는 이 뉴딜이라는 개념은
카드판에서 새로운 카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 게임은 계속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에 뉴딜이라는 표현은 선수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뉴딜 종류가 다양해요. 이낙연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뉴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균형 발전 뉴딜이겠죠. 균형 발전.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아니겠어요? 서울 중심에서 좀 지방으로 어떤 분권되는 현상들.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올해 민선 8기인가요? 점점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다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죠. 전쟁과 가난을 딛고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세계 유일의 국가다.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세계 유일의 국가인데 아직도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남북 문제를 풀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야겠죠. 좀 통일부 장관도 좀 밀어주시고, 함께 좀 남북의 어떤 서로 통행할 수 있는, 서로 이동할 수 있고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좀 만드시고, 평화 분위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진 않았잖아요. 항상 평화. 이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넷째가 저는 가장 걱정돼요.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야당 이번에 국민의힘? 옛날에 제가 썼던 그 힘이 중년의 힘이었습니다. 중년의 힘. 요즘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을 모아서 국민의힘이라고 지었는데, 국민의당하고 안철수 대표 이야기가 됐는지 국민의힘으로 바꿨네요. 20대 때 국민의당이 녹색 바람을 일으켰죠. 호남을. 그때 대표님이 지금의 미통당, 국민의힘당 김종인 대표였는데, 더불어민주당에 그때 호남을 갈라치기 해서 그런 상황이 됐죠.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낙연 당대표님이 알아야 될 부분이, 국민이 왜 180석을 만들어 주었는지, 21대 들어서 163석과 17석 비례대표, 준연동 비례대표 이 제도에서도 180석을 만들어 주었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 원칙을 지키시겠다고는 했지만, 저는 이 통합의 정치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근데 지금 그쪽에서 상황이 숨어있는 그 분들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8.15 모임에도 그 당원들이 그렇게 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외에 피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이거는 일반적인 부분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공수처 관련된 공수처법 빨리 통과시켜야죠. 예,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사위 위원장 자리 달라는 그런 건 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건 원칙이니까 그런 건 꼭 지켜주시고, 이렇게
TV에서 보니까 김종인 대표와 굉장히 가깝고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와 달리 우리가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원칙을 지켜서 꼭 협치하는 것도 좋지만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민생 부분에서도 진행해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진행하시라고 우리가 180석 드린 거예요. 180석을 준 이유를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아닌,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택이 아니면 뭐 필수겠죠. 혁신 성장. 문재인 정부에서도 항상 외쳤던 게 혁신 성장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국제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장, 마이너스 성장은 굉장히 작죠. 저는 가장 여기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규제의 혁파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규제를 완화하겠다. 완화해서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규제를 완화할 때는 항상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청년과 여성의 당 의사결정 참여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여기서 지금 정세균 총리님이 준전시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윈스턴 처칠 뭐 2차 대전 했던 이야기, 승리,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낙연 당대표 연설문을 쭉 훑어봤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진행을 계속 하시고, 우리가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을 주었을 때 굉장히 경기가 물론 그 어떤 어느 조사기관인지 모르겠어요. 그 조사기관에서는 그 상위 계층이 그 돈을 또 소득을 다 가져갔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 시장 경제는 돌아갔다는 거죠. 내수 경제는 돌아갔다는, 활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선별적 이야기를 해요. 뭐 자영업자들,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식당이나 어떤 PC방, 당구장 모두 문 닫았는데 안 닫은 곳은 있잖아요. 건물주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건물주들을 또 어떤 걸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월세를 한 두어 달 안 받는다든지.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선별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2010년도 기준과 2015년도 기준, 2020년도 기준은 다릅니다. 그 조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대로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성은 누구한테 돌릴 건지, 그 재난지원금 선별적으로 조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건지. 지금 이 코로나로 의해서 피해보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재난지원금은 저는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낙연 당대표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뭐 겸손한 부분, 예의 바른 부분, 그 주로 대표 연설문을 많이 쓰셨던 분이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16대 때 영광 한평에서 이낙연 당대표를 공천하셨죠. 그래서 당선되셨고, 그래 17대, 18대, 19대까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뭐 37대 전남도지사에 또 도전하시고, 이때까지는 이낙연 어떤 당대표님이 지지세가 굉장히 많이 약했던, 기반이 약했던 그런 시기지만 전남도지사가 되면서 조금 넓어지지 않았나. 근데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당에서 어떤 지지 세력이 기반이 큰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번 당대표 경선에 참여했으리라고 봅니다. 당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당권을 쥐고 또 의원 간의 어떤 소통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나라 현재 지금 대통령, 다음 대통령 후보로 이낙연 당대표님이 1위 아닙니까? 1위 맞죠? 지금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낙연 당대표님이 큰 책임감을 이렇게 짊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코로나 위기가 이낙연 당대표님한테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었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 어떤 전당대회가 핫하게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축소됐어요. 이번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당대표에 저는 만약 이게 코로나가 아닌 상황이었다면 저는 당대표 가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리지 않았을까. 김부겸 전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도 뭐 당대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만한 역량도 있고, 또 김부겸 의원은 지금 그쪽 대구 쪽 그쪽 어떤 민심들을 또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갈라지는 어떤 당원들 간에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조용한 어떤 선거가 되었고, 거기에서 이낙연 당대표님이 굉장히 좋은 가산점을 또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남도지사를 지내고 바로 총리로 발탁이 됐죠. 장기 총리님. 총리가 되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이낙연 당대표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 총리 여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를 보면서 참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잘할 것이라 믿지만 가끔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낙연 당대표가 지일파로 알려져 있죠. 도쿄 특파원도 하시고 기자생활 하시는 동안 동아일보에서 시작하였으니까 굉장히 경제인들과 깊숙한 어떤 관련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요즘 뭐 이낙연 당대표 대선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뭐 동생분이 참여하고 있는 어떤 회사들이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뭐 그냥 누군가 이렇게 던지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 코로나 극복하시고 혁신을 더 가속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선거는 바람입니다. 어느 순간 서쪽 바람이 불면, 동쪽 바람이 불면, 남쪽 바람이 불면 바뀌더라고요. 늘 다음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 19대 그 선거일이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으로 인해서 좀 당겨졌죠. 그랬죠. 취임을 2017년도 5월 10일? 5월 취임하셨고, 2022년도 이제 퇴임을 하시겠죠. 그 시기가 2022년도면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후면 이낙연 당대표님도 대선 준비에 돌입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 월요일 지나면 이제 2022년도 한 3월 3일경이 20대 대통령 선거가 그 날짜일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 5월 정도는 되면은 대선에 돌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질 것이고, 이낙연 대표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들도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호남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야! 제가 이제 소음 문제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방송하는 동안은 소음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계 파업소 환자 사망,
그래도 파업한다는 전공이. 의료 대난으로 인해서 응급환자 사망했죠? 심정지 되신 분도 있고,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가는 도중 약 드셔가지고 병원을 수차례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거부당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이런 의사들의 행태, 자기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자기 밥그릇 싸움들. 예?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지금 프랑스에서는요, 간호사 의사들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방에 공공의료 대학 설립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자리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의사도 충분하다고 하고. 근데 지방에서는 수술할 일이 있으면 다 도시로 갑니다. 서울로. 왜 그럴까요? 이런 파업 사태를 하면서 교수진들까지 참여를 했는데, 서울대 병원장 그 사람 한번 두 얼굴을 한번 보자고요. 수를 줄여라. 늘리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이 기고문에는요, 2017년도 기고문에는 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합니다. 의대 정원 축소하라. 자기 입맛에 그때그때 바뀌는 사람들 우리 많이 봤죠? 주변에서도.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대 병원이면 국립입니다. 국립.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게 상상할 수 있어요. 2020년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2년) 사이에 이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 분야는 늘려야죠. 지방에도 더 늘리고 지방의료대학도 확충하고,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야,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의사들이 서울로만 모이지 않는 지방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려면 국립이 많이 세워져야 되고 공공적인 어떤 의료 분야들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꿔요. 단지 자기와 맞지 않다, 자기가 틀리다는 이유로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른 말 할 수 있는 사람들. 의협 관계자 여러분, 전공의 여러분, 파업이 맞습니까? 지금 파업하는 게 맞아요? 지금 태풍 막 올라오는데 밖에 창문 열면 빗소리, 바람소리 굉장히 커요. 지금 이런 시국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파업이라는 그런 전제를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지금 국민들 속에서요, 종교계에 대한 어떤 시선과 지금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큰일 납니다.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격분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국가 정책이 잘못됐으면 항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어떤 딜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빨리 현장에 복귀하셔서 고생하시는 간호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사직서 냈는데 처리하지 않는 병원들 국가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직서 내신 분들 사직서 받으시고요, 의사면허 정지를 한 10년씩 시키세요. 의사면허 정지를. 의사면허 정지를 시키면 이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간호사분들이 파업해가지고 사직서 제출하면 병원에서 그만 놔둘까요? 가만 놔둬요? 다 수리할 거야. 의사들하고는 무슨 사이야? 의사들은 무슨 차이냐고. 의사들은 더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 책임에 그게 합당한, 책임이 무거울수록 어떤 벌도 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법의 어떤 세율에 대한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 내고 책임을 무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책임을 더 져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꼬리 자르기가 많죠. 예? 위로 갈수록 어떤 대한민국 법이 위로 갈수록 유전무죄가 많죠. 무전유죄가 많죠. 무전유죄. 그래서 공수처가 빨리 생겨야 됩니다. 고위공직자 여러분, 고위공직자 처벌법이 뭐 두렵습니까? 빨리 생겨서 이러한 상황들도 좀 누군가 관련이 돼 있다면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강한 처벌을 해야죠. 일반 서민보다. 그게 제가 바라는 2020년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빠르게 복귀하세요. 실명제 제가 이야기를
이게 꼭 드리고 싶어요. 금융실명제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실명제. 이번에 의사협회 파업 찬반 투표의 대의원들 찬성할 때까지 그 투표를 계속했다죠. 실명제로 그것도. 선거의 4대 원칙이 뭡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 맞죠?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죠. 비밀선거예요. 실명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1차에서 과반이 넘지 못하니 실명으로 해서 그 계속 설득해갖고 대의원들 과반을 넘겼다는 거예요. 파업 찬성 쪽으로. 이게 여기만의 문제일까요? 지방자치제의 굉장한 단점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분권은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혈연, 지연, 학연 그 사회입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 맹점이 형님 동생으로 다 통해요. 관료들과. 그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하나는 친묵을 강요받습니다. 친묵을. 내 같은 동네 산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나왔다는 이유로 친묵을 강요받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하나 이야기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노조에서 노조 대표를 뽑는데 선대위원장이 투표함을 자기 트렁크에 싣고 다닙니다. 아니 사물함에 넣어서 봉인을 해라. 분명히 말하는데 자기 차가 안전하대요. 그리고 투표 결과가 53대 47 정도로 나왔는데 선거 투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니 카톡방에요. 재선거 찬성 반대 투표하는데 실명으로 하라고 올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참 황당하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런 문제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명으로 투표하라는 것이 많습니다. 암묵적인 침묵, 강요당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규직 전환 정책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노조 집행부들이 다 사라집니다. 집행부들이 어떤 본사, 회사와 어떤 딜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직고형 아니에요? 회사에 직고형이 우선인데 직고형은 안 된다. 자회사로 가야 된다. 자, 자회사가 되고 나서 어떤 직책자 선발을 하는데 노조 집행부를 했던 사람들이 거의 95%가 직책자를 가져버려요. 이런 세상입니다. 정말 우퍼요, 우퍼. 슬퍼요. 우프입니다, 우퍼. 웃기고도 슬픈 거, 우퍼. 버젓이 자회사 면접에서도 떨어진 사람은 노조에서 살려줘가지고, 그런 사람도 직책자가 돼가지고 어떤 계급을 가져요. 이게 노조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2020년도.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실명제를 왜 이야기하냐면, 아니 투표를 하면 비밀 투표를 해줘야지 왜 실명으로 투표하냐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그동안 한 4일 쉬었나? 4, 5일 쉬었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이사를 하고 스튜디오를 좀 꾸미려고 하다 보니 못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오늘 저녁도 마이사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시설물을 잘 하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엘리야였습니다.